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함께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몸을 지탱한다고 할까요? 네. 우리 전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이곳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일까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난 산불은 평년의 1.5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 운영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산불 소식에 참 걱정이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가량 크게 벌어질 텐데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비상입니다. 현재 서쪽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대전, 세종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며 따뜻할 텐데요. 서울은 22도, 광주는 26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먼지는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요. 월요일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수상한 교통사고입니다. 육군 부사관이 몰던 차가 사고가 나서 동승자였던 아내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요.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일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요. 전날 8일 새벽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이 구호동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47살 A 원사가 몰던 SUV 승용차가 이 축대 벽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 씨가 숨졌고요. A 씨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이 운전자였던 A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근데 정확한 사고 원인 그리고 숨진 아내 이 B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시를 실시했는데 이상한 부분이요. 이 아내 B 씨의 신체를 검시를 해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부분이네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인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고가요 꽤나 크게 났습니다. 네. 이 A 씨와 B 씨가 타고 있던 차량 사실상 반파됐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크게 파손됐고 실제로 운전자 A 씨도 다발성 골정상이라는 굉장히 중상을 입게 됩니다. 반파됐을 정도다라고 하면 이 해당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를 났는지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숨진 아내, 오히려 숨진 아내에게서는 외상의 흔적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숨진 아내 B 씨의 사실 사망의 원인이 사실상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도요, 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A 씨의 자택 주변부터 사고 지점까지 CCTV를 철저히 분석해 보니까 이 A 씨가 무언가 모포에 쌓인 물체를 차량으로 옮겨 실는 이런 장면이 발견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A 씨의 차량이 사고 전에 이 사고 지점을 맴도는 그런 정황까지 발견이 돼서요. 이 경찰 철저하게 이 사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뭐라고 얘기하기가 네. 그렇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이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입니다. 지난 8일 전북 순창에서 일어난 이 투표장을 덮친 트럭 운전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4명이 숨지고요. 16명이 다쳤습니다. 이 해당 사고를 냈던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잘못 밟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일어난 사고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요. 60대 운전자가 몰던 광역버스가 도로에서 이 차량 7대를 연쇄 충돌해서 2명이 다쳤고요. 지난해 8월에 이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80대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이 되면 차량 운전에서 중요한 인지 능력, 신체 능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2021년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가해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자 10,000명당 79.3건으로 다른 연령대 평균 60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통계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고령 운전자의 가해 사고가 많은 편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고령 운전자의 가해 사고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에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실제 면허 소지자 10,000명당 이 사망자 수가 65세 이상 이 운전자에게서는 1.8명으로 이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2배에 이르는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은요,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차를 도입했고요,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차량 교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서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이 비상자동 제동 장치를 갖추고 있고요. 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 자체를 차단하는 억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고령 운전자 관리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의료 검진 그리고 또 도로 이 주행 시험을 이 고령 운전자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 능력에 따라서 거리나 시간 또 운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또 호주의 일부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고령 운전자가 점점 더 많아질 텐데 뭔가 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아프면 한국행입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아플 때만 입국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안들 많이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들이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점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사례로 좀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외국 국적의 60대 C씨가요. 2021년 10월 한국으로 입국해서 한 달 만에 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비인후과 치료 등등 11번의 병원 진료를 받고 총 1,20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 C씨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결국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지금까지 이 외국인과 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또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이 피부양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양자인 이 직장가입자 아래에 등록이 돼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해외에 머물다가 아플 때만 잠시 국내로 입국해서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떠나는 이런 사안들이 종종 발생이 됐습니다. 네. 이 같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이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요, 피부양자 가입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화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들이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혜택만 싹 받고 가버리면 우리 건강보험료 내는 우리 수가가 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입국해서 등록하면 바로 이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입국 후에 6개월이 지나야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재외동포, 즉 한국인이지만 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국 후에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9,880명의 이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외국인 피부양자 중에 배우자나 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이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침의 배경에는 한국에 온 주재원이나 이 외교관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한 뒤에 이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죠. 네, 건강 고민을 함께 해결해줄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차윤원 박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건강 고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까요?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위해서 네.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곳 이랬단 말이죠. 자, 힌트 주세요. 인체 축소판 이곳. 요거는 뭐 쉽잖아요. 이게 행복한 아침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맞힐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귀. 귀가 이렇게 보면 귀 모양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모양 비슷해가지고 네. 귀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귀에 뭐 혈자리가 다 있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네. 분명히 오늘은 귀네요. 귀. 기억나요. 다이어트 혈자리 귀에 있었고. 맞아. 속이 좀 불편할 때 혈자리 귀에 있었고. 맞습니다. 네, 맞죠.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아니 손입니까? 뭐 우리가 수지침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손에 뭐 주름을 얘기도 하고 또 여기 손톱 색깔 이런 걸로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손인가요? 그럼 이건 어때요? 얼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뭐 미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얼굴이 아닐까? 글쎄. 네, 너무 의견이 분분한데 얼른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두 번째 힌트. 인체공학상 최대의 걸작이자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분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다빈치신데 네. 신체 부위 얼굴 모나리자 그러신 거? 진짜 얼굴 아니에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가 이 모나리자 외에도 그 인체를 이렇게 소묘한 그림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 그림도 그리시고 해가지고 이분은 인체 전체를 다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좀 이게 난관에 봉착합니다. 네, 좀 헷갈립니다.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귀, 손, 얼굴 다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 힌트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발인데? 다빈치가 최고의 예술품이다 한 신체 부위가 발이에요. 근데 야, 이 두 발은 거칠다. 그러니까요. 발은 발인데 네. 두 분 다 발 형태가 좀 변형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관절 쪽이 뭐 퉁퉁 부어 있는 것 같고 발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저 발 제가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데 저 두 분 전에 본 적이 있는 발 같아요. 본 적이 있어요, 저 발들 진짜. 발만 보고 누군지 맞춘다고요? 누구예요? 아 저기 보니까 저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 발로 알고 있는데 발을 굉장히 좀 혹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 발도 좀 혹사 당하고는 있는데 저분들한테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저 발은 봤는데 발레리나의 발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죠?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강수진 씨 발 워낙에 혹독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또 발레 자세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름답지만 저 발가락 가지고 이렇게 치태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발, 저 발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저분이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 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 두 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되려면 이 발도 좀 혹사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저도 좀 제 발을 좀 혹사시켜 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발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발에 변형이 좀 온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제가 그만둔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바이올린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요 마디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었어요. 팔을 잡아야 돼서 계속 닿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의 변형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쓰면.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 보세요.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맞아요. 요쪽에. 볼펜. 그러니까 뭔가에 열중하고 운동선수들 보면 신체 하나가 포기가 된다고. 그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 보면 귀가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요 저기 한참 이제 열심히 대학원에서 실험할 때 자꾸 화학물질들이 손에 닿으니까 그때는 봄만 되면 손이 허물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때는 참 열심히 실험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에 집중한 적이 없었나 봐요. 다 그냥 완만해. 다 완만해.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오늘은 발에 대한 얘기인가? 오늘 주제 한번 주세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신 건강관리, 발부터 시작하자입니다. 발이었네요. 그럼 발 건강을 챙겨라 이건데 우리 전신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곳 했는데 그게 발이란 얘기인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또 아리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추측을 해보자면 저는 워낙 높은 힐 이제 구두를 신다 보니까 오래 신고 있으면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발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럼 일주일은 굉장히 힘들어. 컨디션이 안 좋아. 왜냐하면 이게 좀 신발이 좀 이렇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 좀 부들부들해지고 해야지만 좀 편해지니까 발이 컨디션과 연관성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발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발이 불편하다고 하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 걷거나 뛸 때 제약이 생기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것도 조금 힘들 거고 약간 이제 제동을 하는데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발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이 혈액순환과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발이잖아요. 거기까지 혈액이 가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과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힌트에서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네요. 특히나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발이 땅으로부터 이 지기를 받아서 오장육부까지 전송을 해주는 기의 통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몸의 뿌리다라고도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우리 발의 면적은요. 우리 전체 몸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이 2%가 98%를 항상 이고 살고 있으니 발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발이 몸의 뿌리다. 우리 나무도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은 이게 시들시들하고 뿌리채 뽑히게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에는요, 26개의 뼈와 32개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107개의 인대로 얽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걷게 되면 체중의 약 1.5배에 대한 이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건강에 소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실 문제가 발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발에 생긴 문제는요, 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방치하게 되면 사실 걷거나 뛰는 일상생활이 부족해지면서 이게 근육이 빠지게 되고 체력이 저하되고요. 이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큰 문제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힌트에 나왔던 사진처럼 뭐 발레리나 또는 뭐 축구 선수와 같은 운동 선수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군대 갔을 때 행군 뭐 이렇게 좀
혹독한 상황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회에서 살 때는 그렇게 발을 혹독하게 막 굴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2%밖에 안 되는 애가 98%의 짐을 이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걷는 것만으로도 이미 발한테는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되고 혹독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발바닥은 땅에 닿고 있잖아요. 네. 이 자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이 발을 얼마나 건강하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고대의 중국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질병은 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발을 보호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늙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했을 정도입니다. 발 건강을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전신 건강을 챙기는 기본이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발 건강하면 이걸 어떻게 챙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발 마사지 가도 이게 비싸거든요. 족욕 정도? 족욕, 족욕도 네,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발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발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 걸음걸이가 평소에 어떠한지를 조금 이런 내용들만 조금 잘 살펴보면 우리의 발 건강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샤워하거나 그러면 우리 얼굴은 잘 보잖아요. 발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 발도 보면서 건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언입니다. 내 발을 내 얼굴 보듯이 하라. 그죠? 잊지 말아야 돼요. 거울 네. 보고 가꾸듯이 내 발도 좀. 근데 우리가 발은 사실 이렇게 목욕할 때도 대충 씻고 나오고. 맞아요. 왜냐면 볼 수가 없어요. 제일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제 흐르는 물로 씻는 정도인데 발을 어떻게 뭐 봐야 되고 씻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우리 얼굴이야 진짜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지만 발은 대부분 양말 속에 숨어 있거나 뭐 신발 속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발 건강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신발의 굽을 살펴봐라입니다. 신발에서도 신발의 굽, 그것과 관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신발 뒤축을 한번 좀 잘 봐볼게요. 네. 신발을 봐보시면은 첫 번째 신발은요, 뒤꿈치 바깥쪽이 많이 달아져 있고요. 네. 두 번째, 뒤꿈치 안쪽이 많이 닳는 경우, 또 하나는 한쪽만 유독 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패널분들, MC님들은 저 중에 나는 좀 신발이 이렇게 많이 닳는다 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다뤄요? 일단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발 뒤축이 아니고 타이어가 자꾸 닿는 건 있는데요. 걷지를 않아서. 오래 신었던 신발 보면은 그래도 이게 바깥쪽으로 좀 닿는,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바깥쪽. 저도 뒷굽 바깥쪽이에요. 예, 요런 이게 전신근육과 네. 관계가 있다고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단 행복한 아침 식구분들은요, 모두 다 오다리 주의보가 네, 바깥쪽이 닳기 시작하면 이제 맞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인 그래요? 오다리가 되고 있구나, 좀 변형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바깥쪽이 아니라 안축이 닳기 시작을 하면요,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평발과 연관된 어떤 이제 팔자걸음,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발자걸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세 번째 유형이 한쪽만 닳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척추 측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골반이 틀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다리 길이에 애시당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가서 교정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아마 신발장 열고 확인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내 발의 건강을 굽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발로 전신 건강 살피는 법. 두 번째는 뭘까요, 선생님? 네, 내 발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걸음걸이를 살펴라입니다. 네, 아마도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질환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일 거예요.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편마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다리에 이제 근력이 떨어지거나 사실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쪽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약간 질질 끓는다, 이런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을 조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경직되고 동작이 느려지기 때문에 갑자기 보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조금 동작 자체가 느려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긴 연세 있으신 분들 걷는 거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보폭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전걸음 치는 것처럼 가고,
발을 땅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질 못해요. 맞아. 그래서 발을 쓸듯이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할머니 분들 중에 이렇게 굽으신 분들도 있지만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쳐서 이렇게 맞아. 열중셔 자세 맞아.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좀 그 어디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면은 뭐 2학년, 3학년, 뭐 4학년까지도 이게 딱 꼿꼿하게 서가지고 딱 걸어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뒷짐이 편해. 뒷짐 딱 대고 나면 배가 좀 딱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안정감이 있고 편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뒷짐을 짓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균형이 좀 잘 안 맞아서 약간 꾸부정한 자세로 걷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뒷짐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 전신의 근육이 빠지지만 그 중에서도 척추에 있는 기립근이나 이 엉덩이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근육들이 하는 역할이 척추 자체를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잡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앞쪽으로 등이 약간 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뒷짐을 지게 되는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줄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짐을 지면서 허리를 뭐 이렇게 다치게 된다. 보완하려고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이제 한쪽으로 조금 허리가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보행했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척추 측만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다리 한쪽 다리가 약간 찌릿한 저림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구분등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구분등 증상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등을 피면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무겁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 있어요. 척추관 자리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앞쪽으로 피면 약간 척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증상들이 해소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같이 받아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 발로 전신 건강 살피는 법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발바닥의 온도를 체크해라입니다. 발바닥 온도. 그러면 이제 요즘 그 있잖아요. 이렇게 체온 재려고 이마에 이렇게 댔던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발바닥에 넣고 이렇게 딱 띠딕 하고 온도 잰다. 뭐 그런 수족냉증 뭐 이런 거하고 연관 있는 모양이에요. 대부분 이제 온도 얘기하면 차가운 거, 수족 냉증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발바닥의 열감입니다. 열감. 차가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발바닥이 뜨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이 뜨거워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발바닥이 뜨거우면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척추,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어떤 신경 압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당뇨나 무좀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 발바닥이 좀 뜨겁다고 당뇨나 무좀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당뇨가 생기게 되면 뭐 혈관도 고장이 나고 그로 인해서 신경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신경 이상 때문에 이제 막 열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좀인데 이게 단순히 곰팡이균에 의해서 가렵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심해지면 열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막 열이 있다 싶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단순히 좀 피곤한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썼나 이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당뇨가 심해진 건 아닌가 무좀이 있는 건 아닌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발 건강만 잘 챙겨도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평소보다 좀 많이 걸었거든요.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많이 걷거나 원래 그러면 발에 뭐 질환 생기거나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발에 생기는 대표적인 발 질환 그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대표적인 첫 번째 발 질환은요. 무지외반증입니다. 그거 저거잖아요. 이렇게 좀 힐 같은 거 많이 신는 예쁜 분들인데 발은 막사기 엄지발가락 이렇게 왼쪽으로 막 휘어가지고 있는 그거죠, 그거. 네, 맞습니다. 무지외반증이란 이 엄지발가락이 이 검지 쪽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발가락이 시작되는 이 관절 부위가 튀어나오는 증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엄지발가락 뼈에 붙은 여러 개의 힘줄이 정상 배열에서 이탈하거나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이 관절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발가락이 휘게 되는 것이죠.
이 튀어나온 뼈 자체는 변형이 심해서 미관상으로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 이것 때문에도 사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이 무릎이나 엉덩이, 허리까지 통증으로 이어지면서 발목이나 무릎의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절염까지 이어지는 것뿐이 아니고 아까 이제 뼈가 튀어 올라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발 신고 뭐 이랬을 때도 통증이 상당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신발을 신었을 때 튀어나온 뼈가 계속 닿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끊임없이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무지외반증은 발가락이 예쁘게 밀리는 게 아니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위로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발가락을 계속 누르다 보니까 그 압박감도 엄청 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무지외반증은 아직 걸리질 않아서 그 통증을 감히 내가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무지외반증에 걸렸던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픈 거냐?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이분의 발부터 한번 먼저 봐볼게요. 발을 한번 봐보시면 저런 식으로 슬슬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50대 여성분입니다. 젊을 때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고 하고요. 근데 40대 이후부터는 점점 무지외반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이제 돌출된 정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얇은 천으로 된 그 신발 같은 걸 못 신는데요. 통증이 어느 정도냐? 이제 오래 걸으면요 발가락 주변이 이제 아프고요. 뼈가 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 고백하자면 제가 살짝 무지외반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기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평상시에 저는 힐을 아예 못 신고요. 그리고 운동화도 반 사이즈 정도 좀 올려서 그렇게 신는 편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고통이 심하면 이렇게 뼈를 뚫고 나올 정도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심각해지면 사실 굉장히 고통이 심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정상적인 걸음에서는요. 엄지발가락의 체중이 약 한 60%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지배반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 때문에 이 엄지발가락의 체중을 못 싣고 검지, 약지 쪽으로 사실 점점점 체중을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이 몸의 중심축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약간 안짱다리처럼 약간 이상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 관절의 돌출이 심하지 않아서 이를 좀 방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이 발바닥에 있는 굳은 살의 위치를 보고 내가 무지외반증이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은 살의 위치를 보면 내가 무지외반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보통 발바닥에 굳은 살하면 이제 뒤꿈치에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쪽 발바닥의 앞쪽 부분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 이건 내가 무지외반증이 시작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두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바로 그 밑둥 두 번째 발가락 그 사이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 나 이제 무지외반증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우리 서동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걸을 때 대부분의 하중은 엄지발가락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엄지발가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네. 이게 타고 올라가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자꾸 압력이 걸리게 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 위치에 굳은 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무지외반증하고 신발은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보면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들이 무지외반증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지외반증은요, 여성이 84.7%에 걸립니다. 그 정도로 남성보다 5.5배나 많은 비율로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하이힐이나 딱딱한 구두들을 계속 신다 보니까 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생활 습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무지외반증은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좀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이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하면 주의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대표적인 발 관련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발 질환 두 번째는요,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사실 되게 아파요. 뒤꿈치 쪽이 많이 아픈데 그 이유가 우리 족저근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면은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갖고 발가락 있는 데까지 기저 부위까지 쭉 길게 뻗어 있는 족저근막입니다. 얘가 해주는 역할은요, 딴 게 아니고 일단 충격을 받아주는 우리 쿠션 역할을 하고 우리 아치가 살아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우리 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잦은 충격으로 인해서 염증이 잘 생기고요. 한번 생기게 되면 잘 낫지 않고 통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 족저근막염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지만 맞아요. 솔직히 오래 걸어도 발은 좀 아프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아픈 통증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주로 아침에 발을 내디딜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내딛는 첫걸음에 통증이 느껴지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이 발바닥을 구부리면 통증이 발생한다. 혹은 이 발바닥이나 이 발가락에 통증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직 저런 증상은 없는데 어쨌든 좀 의심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을 때 통증이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족저근막염은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사람이면 이제 누구나 걸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안 걸 수는 없잖아요.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고 그래도 재발이 잘 될 수 있으니까 평소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오래 걸었을 때 발바닥이 좀 아팠던 경험은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족저근막염이면 대체 이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발바닥 통증으로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입니다. 실제 이렇게 오래 걸었을 때나 혹은 체중이 갑자기 늘었을 때 발생하는 것도 이제 족저근막염인데요. 보통 이제 족저근막염이 앓은 분들을 조금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시냐고 하면 누군가가 계속 이 발바닥을 이 뾰족한 망치로 두드리는 느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긴 하죠. 아이고. 행군 오래 하는 그 군인들, 군에서 왜 족저근막염 때문에 치료받는 친구들도 많았었잖아요. 아니, 저는 옛날에 그 있잖아요. 신랑들 이렇게 때리다가 너무 많이 때려갖고 생겼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 군대에서 전투화에 적응하지 못한 봉화지염?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군요. 네. 자, 대표적인 발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발 질환은요. 세 번째, 네,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많이 들어봤죠. 종아리 부근에 이렇게 그 핏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죠, 이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사실 이런 증상을 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무릎 위쪽이나 아래쪽에 혈관이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튀어나온 이제 혈관을 보게 되면 하지정맥류라고 알고 계십니다. 저렇게. 네,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하지정맥류는 다리로 발로 내려왔던 정맥혈의 일부가 사실 제대로 심장으로 못 올라가고 정체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혈관이 저렇게 튀어나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하지정맥류이기도 하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렇게 튀어나온 혈관이 하지정맥류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발에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제 환자분의 사진을 몇 장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하지정맥류 증상과 조금 다르죠.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이게 다른 증상은 없고요. 발 부위가 좀 붓고 조금 뭐 약간 가려운 증상이 있어서 피부염인 줄 알고 피부과에서 1년 넘게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서 저한테 오셔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이때 하지정맥류가 진단됐던 환자분이시기도 했죠. 근데 지금 사진상 이게 발에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신발 신거나 뭐 양말 신거나 또 이제 뭐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좀 아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사실 조금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실제 약간의 이제 가려움증이나 붓는 증상 때문에 신발이 아침 사이즈랑 저녁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다음 환자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분도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혈관들이 보이는, 비치는 혈관들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분은 발바닥이 굉장히 찌릿한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족저근막염이랑 좀 헷갈렸던 분이신데요. 심지어 또 부종까지도 굉장히 심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고 나서 많이 이제 증상 자체도 많이 호전된 분이시고요. 이때 50대 여성분도 이제 치료를 하시고 나서 보면 위쪽의 혈관들이 이제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해주고 나니까 다리 쪽에 있는 혈관도 많이 좋아진 결과를 보이셨죠. 네, 저는 하지정맥류 하면 그 혈관 돌출이 무조건 있는 줄 알았는데 발에 생기는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지정맥류의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돌출되는 혈관이고요. 이 진단의 이제 원인, 이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판막의 이상입니다. 판막이 손상이 생겨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흘러가야 되는 이 혈액이 제대로 못 올라가고 다리 쪽에 이제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하지정맥류이게 되는데요.
이게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게 다리의 부종이나 혹은 이제 통증이나 그리고 압박감이나 이제 중압감, 이제 무거운 증상이 생기거나 야간에 이제 쥐가 많이 난다 혹은 가려움증까지도 호소하게 되죠. 실제로 하지정맥류 질환에 대한 이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인의 85%가 이 다리 혈관에 돌출되는 증상을 이렇게 대표적인 증상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다리 혈관이 돌출돼서 오시는 경우들은 한 50% 미만으로 사실 최근에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이 혈관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혈관이 있어도 사실 잠복성 역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문제가 없어도 하지정맥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이게 이로 인해서 사실 이게 조금 굳이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발에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단이 늦어서 치료 시기가 늦춰져서 조금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편이세요? 네, 하지정맥류 환자들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요, 다리가 무겁거나 피로한 증상들을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발바닥의 통증이나 발바닥 이상 감각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발바닥이 뜨겁거나 뭐 시리거나 이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도 이렇게 뭐 약간 방치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피부에 약간의 피부염 혹은 이제 피부에 이제 경화가 생기거나 이제 심한 경우에는 궤양이 생겨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우리 하중을 다 바치고 있는 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근데 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는 발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뭐 저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이제 여름 되면 페디큐어, 발에 이제 매니큐어를 많이 바르는데 이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발톱이 정말 많이 상해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고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게 미관상 좋지 않다 이것뿐이 아니고 전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또 그러고 발톱 그러면은 뭐 또 저 우렁이 발톱이라고 이렇게 내향성 발톱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조금 있어요. 이거 옛날에 이제 저 공차잖아요. 이거 잘못 차면은 한 번 차도 그냥 발가락이 아파갖고 발이 너무 아프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발 건강하고 연관이 높은 발톱의 어떤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 각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오늘 발톱하고 발 각질 이거 확실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오인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패디네이터 오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디네이터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패디네이터가? 네. 패디네이터란 발 관리의 패디와 코디네이터의 합성어로 내향성 발톱, 무좀, 각질 등의 문제성 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나오시기 전에 내향성 발톱, 문제성 발톱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내향성 발톱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어떤가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내향성 발톱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발톱 질환 중 하나로 발톱이 살 속을 파고들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주로 엄지발톱에 흔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살짝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10개인데 왜 다른 것보다 왜 엄지들한테 많이 생기는 건가요? 큰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발 모양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엄지가 가장 이렇게 위에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압박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딱딱한 신발을 저희가 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지의 압박이 계속 가해지면서 내향성 발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신발을 안 신는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이 내향성 발톱이 거의 없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발톱 때문에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오인숙 선생님이 내향성 발톱을 가진 분들 그 사진을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내향성 발톱은 발톱의 모양이나 살을 파고든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내향성 발톱은 유형에 따라 8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에 4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너무 네. 아프시겠다. 먼저 C커브 타입입니다.
발톱이 C자 모양으로 살을 파고든 모습인데요. 이분은 60대 여성분인데 평소 발톱이 신발에 눌려 통증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프겠다. 이거는요? 다음은 디귿 커브 발톱으로 발톱 커브가 디귿 모양으로 꺾여 있죠. 이분은 70대 남성분으로 발톱 끝이 부서지는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다음은 O커브 타입입니다. 발톱 커브가 완전히 동그랗게 말려서 살을 파고드는 형태인데요. 50대 남성분인 이분은 일주일에 3-4번 정도 산을 오를 정도로 등산이 취미였었는데 발톱으로 인해 통증이 점점 심해져 방문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네, 다음 사진은 긴 발톱 타입입니다. 이분의 경우 체중이 3개월 사이에 30kg 정도 찌면서 120kg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톱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야, 아니 저는 뭐 제가 뭐 좀 내향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세 발에 피었네요. 네. 진짜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저렇게 아파 보이는 것 그러게 말이에요. 몰랐어요. 아니 보면서 저는 제 발톱이 아픈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교정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태에 따라 꽤 오래 관리가 필요한데요. 발톱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발톱 사이즈에 맞게 유리띠를 발톱에 붙여줍니다. 유리띠는 섭리 조직으로 만들어 탄성이 있는 재질인데요. 뻐근함을 느낄 경우 두께를 조정해 세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저 딱딱한 발톱을 어떻게 교정하나 했더니 저런 방법이 다 있군요. 그러면 아까 그 내향성 발톱 보여주신 거 그분들도 다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다행히 다들 교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요? 전문적인 교정법 외에도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와, 교정됐네요. 그러네. 네, 발톱이 알파벳 C처럼 휘어진 경우, 디귿자로 휘어진 경우 이렇게 교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변형이 심한 발톱이었던 O커브형이나 긴 발톱의 경우는 2차, 3차까지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변형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하는 만큼 초기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한 1년 걸렸어요? 시간은 사람마다 약간은 편차는 있지만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30분? 네. 그렇게 금방 돼요? 네. 저는 한 1년 걸리는 줄 알았어. 한 번 관리 때 3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네. 그리고 한 번 관리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돼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너무 잘하고.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발 건강 얘기를 했는데 발톱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네.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글쎄요. 네. 발을 좀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발 건강하면은 이게 아기 때는 그 기억 나시잖아요. 아기 발들 보면 그냥 발끝부터 이 뒤꿈치까지 그냥 너무 예쁜데 이렇게 아무래도 좀 나이 먹고 그러면 갑자기 다른 것보다 이 뒤꿈치 쪽에 각질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노화 현상인가 싶어요. 저도 나이 들면서 각질이 더 많아져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뒤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노화와 연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유분기가 몸 안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발바닥은 더 문제가 이 유분을 분비해주는 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원래도 잘 건조해지게 되는데 발바닥은 하루 종일 또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충격과 이 마찰로 인해서 또 각질이 잘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나 이거를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갱년기 가피증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노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각질이 생기는 게요. 무좀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각질이 너무 생기고 내가 까도 생긴다 하면 무좀 치료도 한번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티가 많이 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그렇고요. 네.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중요한 부위죠. 요거 발 각질 제거법 요것도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어요. 네, 전문가 선생님을 또 모셨잖아요. 오인숙 선생님이 준비한 쉬운 발 각질 제거법.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처방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부터, 전신 건강 관리 발부터 시작하자. 모산 선생님. 금쪽 같은 내 발. 네. 우리 흔히 아이들처럼 우리 귀하고 소중한 걸 비유할 때 뭐 금쪽 같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쪽 같은 내 발을 좀 소중히 여기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금쪽 같은 내 발이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발에는 사실 반사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반사구가 뭐냐 하면 내 몸 기관과 1대1로 딱딱 떨어지는 반사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프면은 어디가 안 좋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우리 장상학적으로도 존재를 하는 뭐 하나의 이론이기도 하고 흔히들 족상이라고 하죠. 네. 네. 손 안에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은 또 들었는데 발에도 반사구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판넬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판넬을 봐보시면 뭐 귀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는데 양발을 붙여주셔야 돼요. 양발을 붙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위쪽은 머리입니다. 두통과 관련된 질환들 다 관련이 있겠고 그다음에 요 중간이 머리 밑에 어깨 라인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오른쪽에 우리 간이 오른쪽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발에는 간에 대한 반사구가 존재를 하고요. 왼쪽 발에는 심장에 대한 반사구가 존재합니다. 요 두 개 빼고는 나머지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소화기관들인데 우리 족궁, 아치 안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 안 될 때 그래서 발바닥 이렇게 똥똥똥똥 두들겨만 줘도 풀릴 수 있는 게 여기에 소화와 관련된 혈자리들이 모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발 안에는 우리 건강과 관련된 우리 전체 36개의 혈자리가 들어있고요. 족삼삼환경이 이 발에서 시작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만 잘 관리해줘도 전신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네. 정말 발에 뭐 전신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알아볼 만한 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특히 뭐 예전에 혹시 대장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우리 이제 장금이가 의녀가 됐어요. 의녀가 되고 나서 최고 상국님 이제 이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혹시 상국님 뭐 명치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자리가 너무 아프지 않으신가요? 거기는 우라병의 자리이니 이제 우라병에 관련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라병의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요 용천열 부근 요 자리가 폐와 기관지, 간,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리에 요 자리에 뭔가가 이렇게 원결점이 있고 굳은 살이 많이 있다 싶으면 이 사람은 이제 화병의 징조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장금이가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흔히들 여자들 보면 아까 이제 뒤꿈치 쪽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뒤꿈치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식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자궁이나 난소가 좀 약해져도 이 자리에 특히 이렇게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남자들 정력 떨어졌을 때 정력 떨어져 이 자리 관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장가 갈 때 새신랑들 이렇게 해놓고 거길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때렸어야 되는 거네. 발바닥이 아니고. 발바닥 여기를 많이 때리는데 사실 여기를 때려줬어야 돼요. 엉뚱한 데를 맞았어.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잘못 때려서.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위는 혹시 있나? 우리 어머님들 위 안 좋은 분들 많거든요.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요 족궁 안에 아치 안쪽에 이 위 자리가 크게 존재를 하고요. 우리 사실 패널 중에 보면 차 박사님 예전에 어깨가 좀 안 좋으셨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때 몰라가지고 어딘지 몰랐는데 위가 요즘 안 좋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위는 요 안쪽입니다. 고기 요즘 누르니까 아프더라고. 하나 잘 생기는 부위가 요 자리거든요. 새끼발가락 요 밑자리. 여기가 어깨예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자리가 특히 다 아프고 굳은 살이 잘 생기게 됩니다. 맞아. 굳은 살이 있었었다 그때. 요즘은 없어졌어요. 수술하고 좋아지니까 또 없어진 것 같네요. 이 자리들. 근데 우리가 저 반사구를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써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프린트가 가능해요. 그래? 네. 프린트를 해서 내 발에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가 여기네. 이제 차 박사님처럼 위가 궁금한데 하면 여기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그냥 뭐 제품화된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놀랍게도요. 있어. 양말이 있습니다. 양말이 있습니다. 발라주는 거야. 반사구가 있는 양말. 짱이다. 양말과 함께 요 지압봉까지 팔고 있으니까 요거 신고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압
제안도 해주셨으니까 마사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사지법은요, 이런 식으로 내 발을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많이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살짝씩 만져주면서 발 풀어주는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손 안에 있어야 되가니 이 발 안에 예, 오행숙 선생님 보겠습니다. 발 각질 꼼짝 마! 아까 저희가 제안해드렸던 거.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발각질 제대로 하는 법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무대로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한번 무대로. 예인 씨는 아직 각질 생길 나이는 아니잖아. 제 발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발 각질법 시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아니 다들 각질 때문에 고민들 많으시죠? 맞아요. 그냥 그 돌로 빡빡 밀잖아요. 저는 그 목욕탕 바닥에다가 이렇게 발 한번 문지르는 거. 물론 안 되겠지. 그래서 발 각질 제거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또 제작진 한 분이 가면을 쓰고 각질 제거에 한번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분은 발이 고우신데? 발이 뭐 애기 발인데 뭘. 근데 너무 예쁘고 깨끗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발 뒤꿈치 쪽을 보면 각질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발 미녀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상체 우수 사례인데. 진짜 아기발 같기는 해요. 그래도 뒤꿈치 쪽에 각질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네, 물에 좀 담가주시고요. 네. 근데 발 각질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뭐 정확한 시간 같은 게 또 있다고요. 네, 가끔 각질 제거를 위해서 각질 제거용 버퍼로 밀거나 또는 각질 제거용 돌을 이용을 해서 맨발에 그냥 대고 밀거나 어떤 분들은 각질 제거를 위해서 그 두꺼워진 각질을 손톱가기로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상처의 위험이 생기면서 그 감염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 각질 제거를 위해서는 충분히 발을 물에 불려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샤워하고 난 후에 따뜻한 물로 씻고 난 후에 이제 발 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되게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그 샤워를 하시게 되면 발 각질이 부드럽게 부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샤워를 하고 나서 발 각질 제거하는 거를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발이 불려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해야 되나요?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어느 분은 저기 남자분들 중에서 불리기 전에 딱딱할 때 이게 카타칼로 깎는 분도 봤어요. 왜 아버지가 장갑이 잘. 그렇죠. 그래야 잘 깎이니까요. 맞아요. 선생님 근데 샤워할 때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발에 충분히 물을 담가주려면 뭐 다른 방법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에요. 샤워를 하실 때 세숫대에 발을 한쪽씩 담그고 샤워를 하시게 되면 각질이 훨씬 더 부드럽게 불려져 있으니까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수대가 잘 없는데 이거 하나 사놔야죠. 맞아. 장만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발을 충분히 불렸으니까 수건으로 좀 닦아낼게요. 저 발 관리 받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간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각질 연화제를 뿌려주면 각질이 훨씬 수월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질 연화제가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주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발 각질 연화제라는 걸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연화제는 시중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발 각질 연화제를 발에 어떻게 뿌려주나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발 각질 연화제를요. 발바닥 전체에 이렇게 고루 뿌려주고요. 그런 게 있구나.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그리고 살짝 흡수를 시켜줄게요. 발 각질 연화제. 그리고 2, 3분 정도
불려줍니다. 2, 3분 정도 뒀다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각질 버퍼를 이용을 해서 네. 각질을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거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 옛날에 돌 썼는데. 네. 근데 돌을 쓰게 되면 이제 돌을 쓸 때 발을 불려서 하시면은 상관이 없지만 네. 맨발에 대고 그냥 밀거나 이러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게 돼요. 남자분들은 그래야 잘 깎이는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시작하자마자 빡빡 밀잖아요. 더 막 강하게 하죠. 나쁜 거였네 그게. 아니 근데 우리 제작진분 진짜 아기 발이 맞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없어. 하면 막 이렇게 뭔가 맞아. 눈꽃이 확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말 깨끗합니다. 아이 제 발을 좀 드릴 거 그랬어. 네, 그래도 조금 여기 패디 화이를 보면 각질이 조금 묻어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발도 이 정도 묻어나면 집에서 하면 저희 그러니 발들 아유, 여기까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이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그 있잖아. 빼빠라는 거. 그렇지. 사포. 미는 거.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매일매일 해주는 게 가장 좋은가요? 어때요? 각질 제거를 한 번에 다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각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량씩 조금씩 일주일에 1, 2번 정도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죠, 깨끗하게. 네. 씻어내면 끝날 것 같은데 뭐가 더 있나요, 선생님? 대부분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각질 제거 효과를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하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피부와 일반 피부는 피지선이 없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발 전용 보습 크림을 발라 충분히 보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습 크림까지 발라서 마무리를 하면 정말 깨끗한 발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풋크림이라고 따로 있어요 지금 영어로 써 있는 게 네. 발크림이라고. 전용 크림이죠. 이렇게 이제 발라주면 안 그래도 깨끗했던 발이 더 아기 발이 됐습니다. 아우 눈부셔. 네, 다음으로 또 깨끗해졌습니다.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영상을 하나 볼까요? 네. 네,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발 각질 제거 천연팩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질 때문에 고민 많은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서동주 선생님. 발바닥 스트레칭. 발바닥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발이 아프면 전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발에 통증이 생기면 몸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바닥의 근육을 풀어줄 이 스트레칭 방법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용 MC 같이 해보실까요? 이번엔 재용 MC님이 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팩도 있고요, 각질 관리 그리고 운동법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도 이제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발바닥을 한번 꾹꾹 한번 눌려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고 거기에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다고 하면 그 부위를 좀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부위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발바닥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네. 진행을 해볼게요. 양쪽 다? 양쪽 다 벗고 앞쪽으로 좀 나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처음 할 이제 스트레칭은 발을 앞뒤로 이제
옆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요. 먼저 이제 앞뒤로 하는 스트레칭인데요. 먼저 반드시 쓴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당겨줍니다. 위로 쭉 당겨줘서 앞쪽 근육에 사실 힘이 들어가,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꿈치를 쭉 들어줍니다. 까치발을 해주시죠. 그러면 종아리부터 뒤쪽 햄스트링까지 자극이 올 겁니다. 이게 혈액순환하고 하는데 좋다면서요? 종아리 이렇게 하는 운동 많이 하던데. 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걸 포물선을 그리면서 앞뒤로 쭉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할 때 뭐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이 조금 잘 못 잡으시면 넘어지기 때문에 나니까. 앞에 의자 같은 것도 조금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뒤로 이제 발을 좀 풀어줬다라고 하면 이제 양 옆으로 좀 풀어줄 건데요. 옆으로 돼요? 옆으로. 먼저는 바깥쪽으로 쭉 풀어주세요. 전 이게 편하네. 네. 저 팔자다리가 되나서 이런 게 편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편하겠지만 이제 안쪽으로 풀어줄 텐데 이때는 그냥 발만 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니까요. 무릎을 살짝 안쪽으로 접는다고 생각하시고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좌우로 무릎까지 같이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스키 자세네. 네.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발의 근육을 앞뒤 옆으로 이제 풀어준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할 동작이 발 근육 자체를 조금 이제 훈련해주는 동작인데요. 그래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수건을 한 장을 준비해서 바닥에 먼저 까세요. 이렇게 까신 상태에서 네, 옆으로 이동을 해서 수건 끝에 발끝을 놓습니다. 네. 놓고 발을 한쪽 발씩 움직여서 수건을 끌어당길 거예요. 끌어당길 거예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는 건데 이게. 네, 꼼지락꼼지락. 이거 서동주 선생님 잘하신다. 네, 요렇게 잘 안 와.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발가락이 좋아요, 저게. 서 선생님 이렇게 잘하세요. 네, 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연습을 해서 왔는데. 이거 만만치 않아. 네, 생각처럼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발근육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 근육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는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어디 대회 한번 나가시죠. 네. 약간 차 박사님 지금 한번 해보시고 싶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동작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발뿐만 아니라 이게 발 건강에서 하체 쪽을 좀 스트레칭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 아래쪽에 받쳐줍니다. 그리고 발끝을 머리 쪽으로 조금 당겨준 상태에서 쭉 다리를 펴줄 거예요. 여기가 쫙 당기네. 펴지면서 발바닥부터 해서 종아리, 햄스트링까지 쭉 당기시죠. 네, 쫙 당겨요.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죠. 어디서 소리 크게 나는데요? 안 당겨져. 이거 스트레칭 제대로 되네. 쫙 당기네. 반대쪽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한쪽이 더 조금 당기시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의 이제 허리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도 조금 유의를 하실 수 있어요. 와, 이거 엄청 시원해. 시원하다. 네, 시원하죠. 지금 TV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원해. 이거 정말 시원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요, 여기 밴드를 조금 쓰시면 좋아요. 밴드를 좀 짧게 이게 넓게 잡으면 자극이 좀 덜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짧게 잡으면 자극이 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잡고 다리를 쭉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가슴 쪽으로 좀 당겨서 발가락 끝이 제 몸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쭉. 시원해. 네. 쭉 당겨. 네. 실제로 틈틈이 해주시면 다리에 굉장히 좀 발 건강에 도움이 되죠. 이거 좋다. 반대쪽도 한번 쭉쭉 당기네. 당겨주면. 네. 부럽네요, 정말. 저도 집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해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 선생님, 이 밴드 집에 또 있죠? 네, 제가 가져와도 되죠? 네, 가져가세요. 좀 긴 타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집에 있는 수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시원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시원하시죠? 네, 시원해요. 좋은데요? 발 스트레칭이 뭔가 했더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복잡한 줄 알았더니 간단한 거였어. 개운해.
발 건강만 잘 지켜도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네. 이 스트레칭 시원한 김에 한번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 마무리로 스트레칭까지 하고 하시고 네. 오늘 전신 건강을 챙겨주는 발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서울도 20도를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주말에도 토요일까지는 굉장히 날이 포근해서 많이들 이제 여행 떠나시거나 혹은 나들이 계획 세우실 텐데요. 날이 정말 건조하죠. 네.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